라디오 매거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16분 39초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 초대석 함께합니다. 금요 초대석의 오늘 인물은 목포문화연대 전 대표시죠. 한국화가이기도 하고요. 정태관 전 대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포문화연대 떠나시고 나서 어떠세요? 정말 문화연대 대표로서의 아주 오랜 세월 이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공동 대표를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개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사회운동 하다 보면 문화활동 하다 보면 많은 걸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렇겠죠. 관과에 이제 많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데 네. 이제 그 공동 대표를 그만두니까 좀 시원섭섭하지만 네. 좀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으로도 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다. 예,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말 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많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죠. 지금도 어렵고 네. 여전히. 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어차피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앞으로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니까 네. 1단계로 자영업자들 영업 이제 시간 제한 네. 시간을 좀 풀었습니다. 네. 1단계로 위드 코로나. 조금 그래서 문화예술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11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좀 바빠지는 느낌이 오고요. 네. 이제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그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관람객과 또 시민들과 호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이제 관객과의 호흡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스스로도 음악회라든가 또 미술 활동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죠. 네. 문화예술 분야만큼 네. 관객과의 호흡이 네. 예, 생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니 우울감도 많았을 네. 것 같고 예. 경제적으로도 고통이 꽤 컸었고. 경제적으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예술인들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금을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1호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네. 좀 근데 다 받은 같이 적이 있죠. 어려웠던 거라 네. 어떻게 할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해는 하지만 먹고 살기는 사실 쉽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네. 여기서 뭐 좀 다른 이야기도 모릅니다. 인문학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순수예술이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예술이 무너졌다. 예, 순수예술이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코로나까지 이제 이렇게 오니까 좀 힘들어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일단 대면 축제들이 지자체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움직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문화예술인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달에 10월에 축제하기 참 좋은 계절이었는데 첫 문학박람회 목포에서 전국에서 처음이었죠. 문학박람회가 열렸어요. 네. 여기 함께 하셨죠. 그렇죠. 대표님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네, 4일 네. 했지 않습니까? 그 문학 박람회라는 용어가 맞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문학인은 아니고 이제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었다. 그동안 그 많은 예술 활동이 있었고 또 시 정책도 있었지만 또 국가 정책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형적인 박람회를 가지고 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문학이 우리나라에 그 북교동을 중심으로 산실인데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4인 4색 김진석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5인 5색 됐으면 나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빠졌습니까? 김진석 수필가요. 수필가가 한 네. 분이 빠져서 좀 아쉬웠다. 네, 북교동이 문학의 산실입니까? 그렇죠. 어, 전국에서도 그런 데가 없어서 저는 제가 왜 볼 때는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자 계십니까? 이제 그 차 없는 거리에 네. 그 박화성 그 소설가 있잖아요. 여류소설가 우리나라. 여류 이제 장편 최초의 여류 소설가고 네. 거기서 한 300m 오면 북교동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김진섭이라고 우리나라의 수필의 선구자입니다. 그가 생가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일찍 어렸을 때 이제 목포를 떠나서 제주도로 나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인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필의 선구자죠. 거기서 네. 한 200m 올라오면 차범석 그 극작가가 있잖아요. 네. 그분은 우리나라의 그 예술원장 하셨던. 사실주의 그걸 완성했던 분이고 네. 뭐 그분을 잘 모르기보다는 전원일기 최초로 썼던 분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일기 쓰셨던 분이다. 그러죠. 네, 네. 거기서 좀 차범석 지나면 이제 김현이라고 네. 8살 때 이제 그 진도에서 아버지 따라 아버지가 약사였는데 와서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평론가였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은 천재 평론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러죠. 하던데요. 그리고 저도 글을 좀 읽어봤는데 평론을 일기 형식으로 평론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이제 평론을 완성했던 사람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우진이라면 너무 잘 알잖아요. 김우진, 네, 네, 이게 북교동 사회찬미. 성당자. 네. 진짜 네. 전부 다 북교동에 계셨던 네, 네. 거예요? 네. 대단한. 그러면 분이시네요. 주위에서 이렇게 왜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그 김현 평론가와 김신섭은 서울대 당시 교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불어 전공을 하셨고 네. 그랬는데 그럼 그 지역에 왜 이제 그렇게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됐냐? 산실이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당시에 일제 시대 때 우리 목포가 이제 도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부유층들이 이제 목포로 모이게 되고 네. 또 이분들이 또 어디를 가냐면요 저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파. 김우진도 유학을 하고 박하성도 네, 유학을 네.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신교육이 이제 이 북교동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분들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북교동을 중심으로 그런 문학인들의 산실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차범석 선생이 돌아가시기 현대까지 네, 이게 네. 근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근대 문학의 맥을 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목포가. 있어요. 네, 목포가요. 예. 그런 어마어마하죠. 측면에서 네. 문학박람회가 목포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건 정말 의미 있었다 이렇게 예, 평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게 그 상금도 1억 가까운 상금을 걸고 소설 같은 게 1억을 했죠. 네, 1억을 네. 공모했죠. 그래서 관심이 이제 뜨거웠어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학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예. 처음 열었지만은 그래도 인지도는 높였다 이렇게 보시는 좀 거죠.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이제 또 뭐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셨나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좀 축제적인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았느냐. 이제 문학 예술의 축제성이 네. 상당히 더 많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박람회라는 것은 산업과 연결이 되는데 네. 이제 서점이라든가 출판이나 이런 네. 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 목포가 전무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무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학박람회를 통해서 이 문학인들이 전국의 문학인들이 목포에 모여서 활동하고 네. 또 기반을 옛날같이 그 문학의 산실이 터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축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출판, 책 이런 네. 것들이 다시 정말 성공할 수 네. 있을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네. 느낌이 들긴 한데 박람회 그러면은 목포의 문학박람회는 앞으로 좀 더 계속 돼야 된다 보완해 가면서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 네네. 거예요. 네. 계속 열려야 네. 된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그 전공 분야까지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확산될 수 이제 있다고 제가 생각하세요? 이제 느끼는 것들은 꼭 문학만의 중심으로 가지만 사실은 요즘 사회적 구조라든가 세계적 구조는 다원예술로 가요. 네. 사실은 바같이 문학과 영상이 연결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술과 연결해야 되고 네. 또 음악과 연결해야 돼서 그런 다원예술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방향이 바꿔진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이 박람회를 만들 수가 있죠. 이번 문학박람회에 같이 참여 좀 하셨습니까 프로그램에? 예, 저는 이제 그
북교동 예술인 골목 네.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기획 연출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야였습니까? 문학박람회 프로그램이 저기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정호성 시인을 모셨어요. 아, 정호승 시인. 시인을 모셨고 그래서 네. 정호성 시인과 안치환 가수를 가수. 모셔서 시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화가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제가 느꼈던 것은 정호성 시인이 목포역이라는 시를 지었었습니다. 목포역. 역이라는 그래서 직접 목포역을 그 시를 낭송해 주시고 또 목포에 대한 그 어머님이 항상 목포의 눈물을 많이 부르셨다. 목포의 눈물. 그래서 또 그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옛날에 목포역이 내리면 목포의 눈물 노래가 착 울려 퍼질 때 너무 가슴에 왔는데 지금은 없어서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목포와 연결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치환 씨가 정호성 시를 직접 부르는 노래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문학 프로그램 또 그 목포 문학인들의 시집을 15분을 저희들이 골목길에서 팔아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팔렸는데 참 기대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책이 팔려서 이게 좀 다행이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계절에 정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옆구리에 시집 한 권 정도는 좀 끼고 가을을 너무 아날로그적입니까? 시집을 옆구리에 좀 끼고 시청 앞에 가로수길을 좀 걸으면 어떨까? 그런데 정태관 대표께서는 그 북교동에 화가의 집 문 여셨죠. 네. 좀 몇 년 됐죠. 몇 년, 의외로 이제 처음에 제 작업실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1년 작업실 대문이 없다 보니까 총만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뭐 상업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무인 카페를 열어서 그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밤에 오셔서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끌고 들어와서 아니 모임하고 누구나 열쇠를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이제 제가 그 네. 특별하게 아니에요. 이제 지인들이라든가 네. 또는 요구한 분들은 제가 그 키보드를 가르쳐 드려서 모임을 하시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설거지를 다 해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교동에서 네네. 북교동 정태관 화가의 집 네. 지나가다 들리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여기에 그 전에 계속 한국 화가를 하셨으니까 세월호 그림도 참 많이 그리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림들 꽤 그리셨죠. 그런 화첩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떤 작품들 요즘 연기해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것은 이제 세월호 퍼포먼스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이제 이슈화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5.18, 5.18. 그 희생자,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진입해서 도청이 점령까지 그분들을 200여 명 정도를 직접 평화광장에서 그분들을 한 장씩 써내려가는 이름을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기회가 된다면 그 5.18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분들을 해년마다 조금씩 5.18이니까 518명을 좀 써내려가는 그런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항상 그 하당 평화광장 쪽에서 퍼포먼스 하셨던 거죠? 목포에서 거리가 그 정도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요. 거리라고 200m라든가 세월호도 300m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두루마리 한지를 쭉 펴시는 거예요? 한지는 아니고 현수막인데 현수막에다가 100m짜리 현수막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쭉 펼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가 있어야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평화광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내년에 이제 그런 행사를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마무리 말씀으로 작품 활동 또 어떻게 목포 시민들과 함께 그림으로 호흡하실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화가가 아니라고 많이 인식을 갖는데요. 저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라. 저는 앞으로 이제 개인적 전시회를요 이제 6년 이후에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70살 때 개인전을 하려고 네. 지금 꾸준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이런-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전은 논문과 같기 때문에 예. 그냥 남발하지 않고 예. 개인전을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역사화시키는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태관 대표께서 목포가 고향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 네. 고향 아니시잖아요. 네. 영광. 영광 굴값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외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포를 아주 오랫동안 지키고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도 이 지역에 관련된 것들 꽤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 이름 기억해 주시고